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천제일고 언어와 매체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담화까지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4단원으로 넘어와서 국어 자료의 탐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내용을 쭉 학습한 다음에 그리고 수행평가를 보고 매체 부분을 학습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190쪽입니다. 190쪽에 보면 발견하기라고 해서 1907년 만세보에 실린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보면 여러분 여기 용표와 꽃표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오늘날 국어의 모습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찾아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룡표와 꽃표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표는 세상의 제일 물감이래요. 보니까 물감을 광고하고 있네요. 그럼 이 물감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이 물감은 빛도 곱고 드리기도 쉬운 상등 물감이니 사다 드려 보시오. 이 물감은 빨아도 빠지지 않고 빨아도 뭐가 빠지지 않나 봐요. 뭐가 빠지지 않는 건가 봐요. 벗지도 아니하는 참 좋은 물감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죠. 먼저 이 룡표를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용표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두음 법칙.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는 말에는 첫 음절에 리을과 니은이 오는 걸 꺼려 하잖아요. 지금 이야 여요 유 그러니까 이를 포함하고 있는 이중모음 앞에 리을이 오고 있으니까 현대 국어로 오면 이응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표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시옷 기억이라는 겹자음이 쓰였는데요. 지금 이러한 겹자음이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아가 사용되었죠. 모음 역시도 지금 쓰고 있지 않은 모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제일 물감. 여러분 여기 보면 제일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대 국어로 따지면 제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근대 국어에는 여러분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났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디귿과 티읕 뒤에 이나 이를 가지고 있는 이중모음이었을 때 이 이나 이를 가지고 있는 이중모음은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형태소 경계에서만 국외음화가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전 근대 국어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는 지나다라는 말이 디나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근대 국어로 오면 18세기 중반쯤에 되면 지나다라고 해서 형태소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 경계가 아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현대로 오게 되면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 그리고 않고 참 좋은 이런 식으로 뜻은 알겠지만 지금과는 형태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전 시대의 국어 자료에서는 여러분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발음 나는 대로 쓰다가 점차 형태를 밝혀 쓰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듭 적기라고 해가지고 너무 밝혀 적다 보니까 이중으로 밝혀서 적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 고대 국어 그리고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시대적 특성에 따른 국어 자료를 보면서 국어의 변청 과정과 언어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교과서 190쪽입니다. 발견하기 아래쪽에 글을 볼게요. 우리말은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우리말의 이러한 변화는 음운, 어휘, 문법 등 여러 면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말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대 국어는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와 그 일대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고려 건국 이전까지의 우리말을 말한다. 이 시기의 자료들은 여러분 당연히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대 국어의 모습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어를 중심으로 우리말이 통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국어의 자료를 파악할 때 향가 자료를 보고 이제 고대 국어를 파악하기도 해요. 고려가 건국되면서 언어의 중심지가 개성으로 옮겨갔는데 이때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우리말을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자, 17세기부터는 우리말의 음운, 어휘, 문법 등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를 우리말의 근대국어라고 하고 20세기 이후의 우리말을 현대국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그려보면 고대국어는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나서부터 10세기까지, 그리고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국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근대국어, 20세기 이후를 현대국어로 봅니다. 교과서 191쪽으로 넘어가서 고대국어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고대국어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사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였다. 여러분, 지금 쓰는 우리말은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죠. 그러니까 그 중세국어, 그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문자가 없어서 다른 나라의 말을 빌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표기라고 합니다. 빌려서 써서 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빌려서 썼냐면 한자를 빌려서 사용했어요. 자,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우리말식으로 표기했는데 그 예를 보면 삼국사기의 예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나는 또는 혹은 이른다 뭐라고 있느냐면 금천이라고 한대요. 백성군 사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소나라는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 음을 빌려와서 휠소에 어찌나 해서 이 음만 빌려온 거예요. 이런 걸 음차라고 하거든요. 소나로 적기도 하고 그 뜻을 빌려와서 금천으로 적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유명사를 음차, 음만 빌려서 적기도 하고 뜻을 빌려오는 훈차를 하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이르러 이두, 구결, 향차, 여러분 이거 다 찾아 표기 방식인 거예요. 자, 이런 이두구결 향찰처럼 보다 발전된 표기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향찰이 가장 발전된 찾아표기 방식인데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를 전면적으로 기록하는 표기법입니다. 향찰은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에 고유명사 표기법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만 빌려서 적은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빌려서 적었는데 어떻게 적었냐면 여러분 그 뒷문단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향찰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자를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라인들은 이것을 우리말로 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두와 구결은 무엇인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이두는 한자를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 따라 배열하고 여러분 한자는 영어랑 어순이 같죠.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어와 어순이 같은 한자를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배열하고 거기에 여러분 조사, 어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말로 토를 달아놓은 게 이두인 것이고 그리고 구결은 여러분 어순을 우리말로 바꾸진 않았는데 그 한자 읽을 때 원문 끊어 읽을 때 여러분 우리말로 된 조사, 어미 이런 것들을 한자로 빌려서 표시한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뭐뭐가 뭐뭐이어든 뭐뭐 하나니 했을 때 뭐 이어든 하나니 이런 식으로 토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향찰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향찰은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의 실질 형태소 여러분 우리 배웠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뜻을 이용하고 조사나 어미 등의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적었다.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는 훈차를 하고 뜻을 빌리고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음을 빌리는 음차를 하는 게 이제 향찰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 실린 서동요 있잖아요, 여러분. 서동이 선화공주님이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막 지어서 애들한테 마 나눠주면서 불렀다는 노래요. 자, 거기에서 선화공주님은 이것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로 어떻게 빌려서 적었냐면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음으로만 다 읽어버리면 여러분 선화공주주은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쓰인 임금주자의 임을 선화공주님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님 훈차로 적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실질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뜻을 빌려 썼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화공주님은 할 때 은은 여러분 조사잖아요. 그래서 숨을 은자, 그러니까 음차를 해가지고 조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화공주님은 실질 형태소인데 음차를 한 걸 알 수 있죠. 아까 우리가 고유명사를 음차 표기를 한 것도 있었고 훈차 표기를 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음차로 하기도 하고 훈차를 하기도 하는 등 저 혼란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님은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선생님, 뭐 누구누구님 할 때 님은 현대국어에서 접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훈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님은 실질 형태 소유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고대 국어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기에서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다. 그래서 차자 표기 방식인 이두, 구결, 향차를 보았습니다. 의문에서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두 계열이 존재했지만 된소리는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대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자료를 지금 현대 국어 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불렀을 거야,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이건 없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향차를 해석할 때도 여기 보면 주로 한자의 뜻을 이용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학습활동 가서도 분명 이것은 그 형식 형태 소인데 훈차로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실질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뜻을 이용하고 형식 형태소는 음을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해석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문법에서는 주격조사로 이만 쓰였대요. 그러니까 아직 가는 쓰이지 않은 거예요. 어휘면에서는 점차 한자어가 늘어났으나 지금보다는 고유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192쪽으로 넘어가서 중세국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중세국어는 자료가 부족해서 그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자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문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시기에는 순경음, 비읍, 반치음, 여린 히읗 등의 자음이 존재했어요.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순경음, 비읍. 입술 가벼운 소리에서 나는 비읍이라는 거고, 얘는 반치음. 치음은 여러분 입소리라는 건데 반만 입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린 히읗이라고 부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음이 존재했지만 다만 순경음 비읍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소멸되었고, 그리고 또 모음 아래아가 있어서 얘네들은 자음이에요, 여러분. 모음은 아래아가 있어서 현대 국어보다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 여러분, 모음 조화라는 건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성 모음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양성 모음은 아래야, 그리고 오, 아, 요, 야 이런 애들을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 음성 모음은 반대로 으, 우, 어, 유, 여가 음성 모음이었어요. 그리고 중성 모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중성 모음은
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성질이 이러한 모음 조화 이런 것들이 모음 조화인데 그 모음 조화가 현대국어에서는 좀 파괴되는 면이 있는데 이때는 잘 지켜졌습니다. 자, 현대국어와 달리 음절 첫머리에 비읍, 디귿, 비읍, 시읍, 시옷, 기역 이런 걸 여러분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두자음군이 올 수 있었는데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 그 음절 첫머리랑 그리고 받침에도 2개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음절 첫머리에 어두자음군이 올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둘 다 발음되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대국어 시기에 대부분 된소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러분 삽, 짭, 잡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이용하여 객체 높임을 표현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높임법 배울 때 높임을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밖에 없다고 했죠. 그리고 객체 높임을 표현할 때는 부사격 조사 에게를 깨로 바꾸거나 아니면 높임의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세국어에서는 삽잡잡과 같이 이제 선어말 어미를 이용하여 객체 높임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도 주격 조사가 아직까지도 이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용비어천가의 예문을 보면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휘, 여기서 불휘는 여러분 현대국어에서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의 안이 움직임으로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여러분 중세국어에서 하다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꽃이 좋고 열매 여러분 이거는 열매예요. 열매가 많대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에서만 봐도 중세국어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깊은은 원래 깊은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깊은이라고 쓴 걸 통해서 중세국어가 소리 나는 대로 썼다. 즉 이거를 음소적 표기법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보이는 특징은 이어적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연철, 이어적기 표기법에서 이어적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남간, 이건 나무는 바람에, 여기서도 바람인데 지금 이어적기 한 걸 볼 수 있죠. 아니 멜세 움직임으로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여러분 꽃이잖아요. 근데 곳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중세국어의 그 꽃의 표기가 곧이었는데요, 여러분. 뒤에 가면 배울 거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받침을 8가지로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현대국어에는 7개로 쓰잖아요. 가느다란 물방울.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덧붙는데요. 시옷을 더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얘는 받침이 지읒이죠. 그래서 얘는 중세국어에 따르면 시옷 또는 디귿으로 바꿔서 적혀야 됐지만 지읒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뒤에 배울 팔종성 표기법에는 어긋나는 표기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건 예외에 해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이어서 보면 교코 여기 부분을 통해서 이거 좋고거든요. 근데 꽃이 좋고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교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좋고죠, 여러분. 근데 교코라고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아직까지도 형태소 내부에서의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을 때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국외음화 근대국어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예문 밑에 글을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를 살펴보면 여러분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이에요.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세국어에서는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소리의 높낮이 성조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뒤에서 볼 거지만 성조가 있어서 즉 음의 높낮이를 통해서 말의 뜻이 구별되었는데
점이 하나도 없으면 평성이라고 해서 낮은 소리를 나타내고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거성이라고 해서 높은 소리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두 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상성이라고 해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방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냈고 이것을 통해 말의 뜻이 구별됐기 때문에 중세국어에서는 성조 역시 이제 의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깊은 바람에에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 여러분 연철했다고 했죠. 교코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국외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국외음화 근대국어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명사 불휘는 현대국어로 오면서 형태가 뿌리로 바뀌었으며 동사 미다는 현대국어에서 사라지고 대신 움직이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표기를 먼저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향이 강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어적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연철 표기라고 해요.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자, 마침내 자기의 뜻을 그러면 여러분 뜻을 이라겠죠. 근데 뜻을이라고 해서 끊어적기 하지 않고 이어적기 하는 부분 그리고 실어도 이어적기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봐도 자 국외음화 안 일어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놈인데 놈이라고 해서 이어적기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팔종성 표기가 있다고 했죠. 팔종성 표기는 받침으로 8개만 적는다는 거예요. 받침으로 올 수 있는 자음이 8개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받침으로는 주로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용해 8개의 자음을 적는다. 자 이때 여러분 현대국어에서 빠진 이 시옷이 추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빛과 원래 치읓 받침인데 시옷으로 적는 걸 알 수 있죠. 깊고도 비읍으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국어의 표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뀔 때 바뀐 그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형태를 밝혀 적는 것도 있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렇듯이 음소적 표기법, 즉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뀔 때 그 바뀐 형태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용비어천가 자료에서 곧 봤을 때는 여러분 지읒 받침이 온다고 했었죠. 곧 교코 했을 때. 그러니까 팔종성 표기에 예외도 있었는데 이런 건 그냥 말 그대로 예외로 보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음소적 표기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음운을 보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비읍 아래 이응이 있는 거. 순경은 비읍 입술 가벼운 소리예요. 반치음, 반만 치음인 것 그리고 여린 히읗 아래야 해서 여기까지 자음 그리고 얘는 모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과 모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읍계, 비읍 시옷계 있죠, 여러분.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는데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비읍 지읒, 비읍 티읕 얘네들 그때 당시에는 이거 둘 다 소리 났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읍 시옷계라고 해가지고 비읍 시읒 기역, 비읍 시읒 티읕 이런 식의 어두자음군이 존재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읍계는 뜻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리고 쌀 짝 이런 애들이 있어요. 현대국어에서는 다 된소리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두자음군 아이들은 현대국어로 오면 다 된소리로 바뀌어서 발음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국어의 형태를 통해서 이것들이 실제 발음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쌀을 보면 우리가 조로 된 쌀이 좁쌀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해에 나온 쌀을 햅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비읍이 어디에서 나왔냐 했을 때 이때 당시 중세국어에서의 이 비읍이 여기 밑에 남아있는 거다라고 봐서 이 어두자음군이 다 발음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읍 시읒 때 걔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우리가 경상방언에서 젖대를 이때 그때 저때 할 때 저때를 접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방언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비읍도 어두자음근의 비읍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봐서 이때 어두자음근은 다 발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모음조화가 현대국어보다 잘 지켜졌고 밑에서 모음조화 볼게요. 양성모음 아까 봤죠? 여기서 요, 야 아까 거기서 빠진 거예요. 아래야, 오, 오, 아, 그리고 요, 야 이런 애들 양성모음이고요. 이런 것을 가진 애들은 양성모음을 가진 것끼리 음성모음은 으, 우, 유, 여도 추가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음성모음을 가진 것은 음성모음을 가진 것끼리 어울리는 걸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중세국어에 더 잘 지켜졌다는 거 그리고 단 중성모음이는 어느 것과도 연결될 수 있었어요. 자, 계속 이번엔 성조를 볼게요. 성조가 방점으로 표기되다가 사라졌습니다. 15세기에 소리의 장단 대신 소리의 고절을 이용해서 단어의 뜻을 구분했는데 성조는 크게 평성, 거성, 상성의 세 종류가 있었어요.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처음엔 낮았다가 그 다음에 높아지는 소리. 자, 예를 볼게요. 점이 아무것도 없죠. 이런 소는 평성, 낮은 소리로 이 손님을 나타냈고 그리고 점이 하나가 있으면 높은 소리로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말, 두 말 할 때 그 곡식을 세는 단위 있잖아요. 여기서 점이 하나가 찍히면 높은 소리에 말은 거성을 나타냈고 처음엔 낮았다가 그 다음에 높은 소리의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이런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이런 성조에 의해서 단어의 뜻이 구별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었다고 했죠. 삽, 잡, 잡에 의해서 실현됐는데 자, 이게 기출된 문제거든요, 여러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예요. 선생님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 잡, 잡이 어감, 발음 조건에 따라 다르게 쓰였어요. 그리고 삽, 잡, 잡뿐만 쓰인 게 아니라 이 비읍이 뒤에 모음 어미가 오게 되면 이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어서 이 6가지의 형태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얘가 어떤 환경에서 실현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보기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래요.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즉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의문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어요. 만약에 앞에 오는 말이 받침이 기역, 비읍, 시읒, 히읗이면 삽이 쓰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읍이 쓰였으니까 돛삽고라고 쓰였죠. 그리고 디귿, 지읒, 치읓이면 잡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예문에 디귿이 쓰였으니까 묻잡고가 쓰인 게 보이죠. 그런데 이거 외에 모음이나 울림소리의 받침 있잖아요. 울림소리의 자음 있잖아요, 여러분. 니은, 미음, 리을과 같은 자음이 왔을 때는 잡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잡고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반치음이 쓰인 게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들이 만약에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얘네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여기 받침으로 오는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어서 삽, 잡, 잡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감 발음 조건을 먼저 보고 뒤에 오는 애가 모음인지 아닌지를 봐서 모음이 아니면 삽잡잡 그리고 모음이면 순경은 비읍의 형태가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기역이래요. 볼게요. 왕이 붙였기. 여러분
부처께 더욱 경신한 마음을 내잡아. 부처에게 더욱 경건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보였대요. 그러면 왕이 부처에게니까 우리가 객체 높임의 대상은 누구누구에게 또 누구누구를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가는 대상은 부처가 되겠죠. 여기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내잡아.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쓰였잖아요. 근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잡이 쓰였는데 여기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되니까 역시 받침은 순경은 비읍으로 되고 궁세국어의 표기법에 따라 이어적기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밑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어간 듣과 음여가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듣, 받침이 디귿으로 끝나죠? 그러면 어간 말음 조건이 디귿이니까 잡이 와야 돼요. 근데 여기 음여, 여기 보면 아래아가 쓰였잖아요. 초성의 이응은 음가 없죠. 아래아가 쓰였으니까 모음으로 뒤에가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잡이 아니라 뒤에 모음이 올 때 오는 이 자의 순경은 비읍의 형태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아래부터 붙였기 이런 말을 못 듣잡으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쓰이냐면 듣자 이어적기 해야 되니까 순경은 비읍의 아래야 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죠? 자, 부처의 듣잡으며 답은 3번이 됩니다. 문법에서 계속 이어볼게요, 여러분. 자, 섭접접에 의해 실현된 뒤에 보면 주어가 1인칭일 때는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났다. 자, 주어가 1인칭일 때가 어떨 때가 있냐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 했을 때는 무엇을 한 주체가 나니까 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세국어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자라고 지가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승님한테 말할 때 제자 이런 식으로 말해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제자가 1인칭 화자, 즉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엇이 쓰냐면 여러분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났어요. 1인칭 화자일 때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 자, 여기 먼저 볼게요. 내 일을 위하여 세종대왕님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라고 말했죠. 여러분 훈민정음 서문에 거기에서 이 네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28자를 맹가노니. 여러분 중세국어에서 만들다의 뜻은 맹갈다였어요. 그런데 여기 맹갈에 나, 오, 니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 이 오를 통해 자기 자신 1인칭 선어말 어미 오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나랑 오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무엇만 기억하면 되냐면 1인칭일 때는 선어말 어미 오가 쓰였구나 라는 걸 알면 돼요, 여러분. 자, 밑에 예를 볼게요. 제자는 이 이치를 아디 못하니. 제자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가 스승님한테 제자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못하오니에 여기서 오가 쓰여서 이 하랑 오가 쓰여서 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인칭일 때는 화자가 1인칭일 때는 그 주어가 1인칭으로 나타날 때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격조사 이가 쓰이고 가가 아직도 쓰이지 않았고요. 교과서 밑에 보면 어휘 부분이 더 있어요.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쟁이 계속됐고 그리고 몽골어 등에도 어휘가 차용되기도 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대국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93쪽입니다.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면 우리말은 현대국어와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글 사용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일상생활을 담은 편지글, 소설이나 수필 등의 창작에 널리 사용되었다. 한글이 창제된 직후에는요, 여러분, 한글이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한글이 많이 무시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여자들만 쓰거나 했었는데 이런 한글의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돼서 이러한 창작에 널리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쓰는 국한문 혼용 방식과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식도 함께 쓰였습니다. 자, 여기 의유당 관북 유람일기를 보면
우유당이 이제 관북을 유람하면서 쓴 건데 여기에서는 일출을 봤을 때의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우유당이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일출을 보러 갔을 때 일출을 못 볼까 봐 되게 노심초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색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더니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그 붉은 기운이 막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묘사한 거예요.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야 나를 이제 불러줘 기밑을 보라 외건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 그 밑에 아이가 자기한테 자기를 막 부르면서 저기 물밑을 보라고 물밑을 보라 외건을 말을 했대요. 급히 눈을 들어보니 그래서 급히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물밑 홍운을 해왔고 이제 물 밑에 이제 홍운을 헤치고 붉은 그 구름을 헤치고 큰 시로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큰 시로라기 같은 그 줄이 붉기가 더욱 기이하게 하며 그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나와서 차차 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표기법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홍색이 거룩하야. 여러분 홍색이 이게 이전 내였으면 이 기억이 여기가 있었겠죠. 이어적기 했을 텐데 끊어적기 하고 있는 거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물밑을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물밑을이라고 해야 되는데 끊어적기 해야 되는데 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여기에도 받침을 적고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적는 거듭적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철이라고 해요. 여러분 끊어적기 하려다 보니까 두 번이나 적게 되는 거듭적기의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서는 여러분 모음 조화가 조금씩 파괴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늘을 뛰노더니 자 여기 보면 원래 하날 여기에서 이 아래아가 양성 모음이니까 이 을 역시 그 아래아가 쓰인 얘가 쓰여야 되는데 을이 쓰인 음성 모음이 쓰인 걸 통해서 모음 조화가 점차 파괴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아래에 있는 그 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18세기에 쓰인 의유당 관북 유람일기를 보면 홍색이 거룩하야에서와 같이 이제 단어의 원형을 밝히는 끊어적기 사용되었고요. 물밑을과 같은 거듭적기도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이 시기가 이어적기에서 이제 끊어적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옆에 볼게요. 여러분 표기법의 종류. 이어적기 연철 우리 중세국어에서 봤었죠.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이어 적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대국어에서 배울 때 연음된다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연음을 그대로 이제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 적기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 쓴다. 깊은인데 깊은이라고 적은 거. 깊은인데 이거를 여기로 옮겨서 깊은이라고 그대로 적은 거 이런 게 이어적기 연철이고요. 끊어적기는 형태를 밝혀 적는 거 현대국어와 같은 모습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거듭적기는 받침을 한 번 더 쓴 거예요. 여러분 중철 종성 뒤 모음에 다시 붙여 쓰는 거 깊은인데 이거를 끊어적기 하려다 보니까 얘는 받침으로는 8개밖에 못 온다고 했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근대국어에 오면 이제 7개만 적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 보고 여기서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애는 그대로 원래 자음을 적어서 이렇게 거듭적기 중철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과도기적 특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또한 하늘을 나를 보는 여기 보면 여기도 양성모음 여기도 양성모음 여기도 양성모음인데 뒤에 오는 음운이 다 음성모음인 거 알 수 있죠. 이런 것과 같이 아래아의 음가가 소실되면서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고 불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형 어미 음뿐만 아니라 기도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대국어의 특징을 볼게요. 받침으로 8개 자음을 적던 중세국어와 달리 7개만 적는데 여러분 시옷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디귿을 빼고 시옷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근대국어에서는 디귿 빼고 시옷을 적었다는 거. 근데 현대국어에 오면 이제 시옷을 빼고 디귿을 적는 거예요. 중세의 이어적기 표기가 현대의 끊어적기 표기로 나아가는 과도기로 거듭적기 여기 중철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음은 보겠습니다. 자음 반치음과 여린 히읗이 음가를 잃어 표기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고 아래아는 표기로는 나타나지만 점차 음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음절 그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그때 근대국어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여러분. 자, 문법을 보면 주격조사 가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서너마로미 오가 그 1인칭 화자가 1인칭 화자를 나타내는 서너마로미 오가 없어지고 한글 사용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어휘면에서는 한자어가 늘고 고유어가 사라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교과서 194쪽으로 넘어가서 학습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처용가를 보고 고대 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 처용가는 여러분 신라시대에 지어진 향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향가는 여러분 향찰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한자가 향찰, 그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 표기를 적은 건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향찰의 의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용가는 여러분 처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왕이 이 사람을 이제 관직을 주면서 자기 그 나라에 이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처용한테 선물을 줬는데 아름다운 아내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신 있잖아요. 역병을 돌게 하는 역신이 처용의 아내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아내를 속여가지고 변장을 해서 처용 아내랑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알게 된 처용이 이제 이 역신을 용서하고 가서 역신이 이제 그 처용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가 이제 공의 아내를 사모해서 지금 범하였는데 이제 그 처용 너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너의 얼굴을 그린 것만 봐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문 앞에 그려놓고 이제 역병이 우리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역병에 걸리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처용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동경 발기 달아라. 그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밤이 들도록 논이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까 가로리 네이러라. 다리가 4개라는 거예요. 두불은 네였고 2개는 내 것인데 두불은 누기행고 2개는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본디 네해다라마는 본디 내 것이었지만은 아잔을 어찌하리 있고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이까. 보통 자기 아내를 빼앗겼으면 화가 날 텐데 네 빼앗긴 것을 어찌하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처용이 화를 내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돌아가서 역신이 감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다음 구절은 한자의 음과 뜻 중에서 어느 부분을 활용했는지 구분해서 표기해 보래요. 밤들이 논이 다 가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볼게요. 자, 밤에서는 뜻을 빌렸었죠. 밤이 들도록 논인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향찰에서는 여러분 그 실질 형태소는 훈차 뜻을 빌리고 형식 형태소는 음차, 음을 빌려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밤이 들도록 논이다가 놀다가 라였으니까 밤이 들도록 해서의 얘는 뜻이 있다. 밤이 드는 거니까 여기 뜻이 있는 거니까 훈차를 하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는 조사니까 음차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고 다닌다라는 거니까 놀고 돌아다니는 건 이제 훈차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가는 여러분 그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러니까 음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는 음차 한 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다도 이제 음차 해야 되면 그러면 밤들이 논이 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형식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라는 훈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는 형식 형태소임에도 훈차를 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을 볼게요, 여러분. 향찰은 한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조상들이 고안해낸 우리말 표기 방식이래요. 향찰 표기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는데 여러분, 이전에 이제 차자 표기 방식들이 어순만 우리말의 형식으로 바꾸는 정도였다면 이 향찰은 우리말의 실질 형태소는 뜻을 빌려 쓰고 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려 쓰는 등 정말 그 실질적인 거의 우리말의 표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익숙한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사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표기하는데 향찰로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 책이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북이라고 쓰고 여기서 을은 형식 형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만 갖다 쓰는 거예요. 뭐 EUL 이게 을이라고 소리 내면 북을 사다라고 했을 때 사다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바이라고 쓰고 여기에 붙는 어미는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그 뜻이 있는 거는 그대로 갖다 쓰고 거기에 이제 조사, 어미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음만 갖다 쓰는 뭐 이런 형식이라고 완전히 같진 않지만요, 여러분. 그 한자와 영어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빌려 썼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조상이 고안해낸 우리말 표기 방식인데 향찰 표기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의 표기 방식에 비해서 그 뜻이 있는 거는 그 뜻을 빌려 쓰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거는 뜻을 빌려 쓰고 그리고 조사, 어미, 접사 같은 것들은 음을 빌려서 표기했다는 점에서 이제 이러한 향찰은 한자를 빌려서 기록한 우리말 표기 중에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95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훈민정음을 보고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싸미 나라의 말이 둔기게 달아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해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마침내 제 뜻을 실어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위하여 일 어여삐 여겨 내 일을 위해서 어여삐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사람들로 하여금 수비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그럼 이런 어휘를 현대국어로 바꿔보고 의문상의 변화를 파악해보지요. 자, 여기 보면 니르고저는 이르고자라고 바뀐 게 보이죠, 여러분? 의문상의 변화는 여기 니가 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여러분 뜨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어휘만 보는 거니까 어휘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뜨들인데 여기 비읍 디귿 어두자음근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 쓰나요? 그쵸, 현대국어에선 뜻을이라고 쓰죠. 이걸 통해서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펴디 이거 우리 어떻게 쓰나요? 그쵸. 펴지라고 쓰죠. 그러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난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국외음화예요. 형태소의 경계가 아니라. 그래서 국외음화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국외음화는 우리가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국외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경계에서 일어난 경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국외음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수비 이거 지금은 현대국에서는 쉽게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순경음 비읍이 사라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써보고 문법상의 변화를 말해보지요. 여기 중세국어에서 보면 균기계 달아라고 해서 비교격 조사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에가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쓰이죠? 그렇죠. 중국과 무엇과 다르다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얘가 괄호 밖에서 사용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볼게요.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자, 니르고저 할 바가 있어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바의 주격조사 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국어에 오면 바가 있어도라고 해서 주격조사가 가가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오는, 그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이 모음 이만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신 가가 쓰였다는 거. 바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모음 뒤에 주격조사. 자, 그럼 다음으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미를 정리해보지요, 여러분. 자, 어휘를 보면요. 말싸미 중세국어에서 의미는 말이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남의 말을 높여서 이르거나 아니면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리다를 보면요, 여러분. 중세국어에서의 의미는 어리석다, 이거 유명하죠, 여러분, 라는 뜻이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놈을 볼게요. 중세국어에서의 이 놈은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여쁘다가 중세국어에서는 불쌍하다라는 의미였는데요. 현대국어에 오게 되면 이제 어여쁘다라고 해서 예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96쪽 여기 왼쪽에 보면 어휘의 의미 변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휘의 의미 변화는 크게 축소, 확대, 이동으로 볼 수 있어요. 축소는 단어의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건데 예전에는 짐승이 이제 생물 전체를 뜻하는 불교용이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아닌 동물만이 가리키는 걸로 좁아지는 거, 이런 게 의미의 축소고요. 자, 예전에 이 놈이 사람 전체를 가리키다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바뀐 것도 역시 축소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의미의 확대는 단어의 의미가 영역이 넓어지는 건데 바가지가 원래 박을 파가지고 만든 것만 가리켰다면 지금은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거 모두 포함하는 게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미의 이동은 어휘의 의미가 이제 변화하는 건데요. 씩씩하다가 이제 원래 엄숙하다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굳세고 위험스럽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 그리고 어여쁘다가 불쌍하다에서 어여쁘다, 그리고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의미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소학원에서 가져온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아당하다가 아첨하다는 건데 아당하기 잘하느니 해서 여러분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밑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을 볼게요. 효도의 비르소미요, 효도의 시작이고 들은 것 하니 들은 것 많은 이라고 한 예문이 있는데요. 여기 밑줄 친 곳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비르소미요라고 드론 해서 여기서는 음성 모음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양성 모음이 쓰였죠. 그렇죠? 그리고 비르소미에서도 비르 옴이온데 여기 음성 모음이 쓰였는데 양성 모음이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예문을 볼게요.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 여기에서는 이어적기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근데 효도의 마참이니라 했을 때는 효도의
끝이다라고 할 때는 마참 여기서 이 미음이 여기로 이어졌기 안 하고 끊어졌기 하고 있죠. 밑에를 보겠습니다. 말씀만 익은 말만 익은 이를 벗하면 해로우니라. 말만 익은 이를 벗하면 해롭대요, 여러분. 자, 니 익은 했을 때 여러분 이 기역 받침이 여기서 끊어졌기 하지 않고 여기 초성으로 이어졌기 한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해로운이라를 보면 해로운이라라고 해서 이 니은을 여기로 이어졌지 않고 끊어졌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어졌기와 끊어졌기가 혼용되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 197쪽에 3번 독립식문 창간사를 보고 근대국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군대국어의 특징을 먼저 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해서 볼게요. 우리 신문이 한문은 한문은 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서 중세국어 띄어쓰기 안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띄어쓰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문이 또 한문을 쓰지 않고 국문으로만 쓴대요. 근데 이 국문으로 쓰는 이유가 상하, 귀천, 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귀하나 천하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함이래요. 또 국문을 이렇게 기절을 떼어 쓴즉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쓴즉 왜 그러냐면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이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도 하고 한글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우리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신문 아니 쓰고 이게 보면 여기 올려서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띄어쓰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현대국어보다 띄어쓰기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기절을 띄어쓴즉이라고 해서 시옷과 디귿이 같이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밑에 보면 까닭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시옷계 합용병서가 된 소리로 익혔어요. 그런데 이런 시옷계 합용병서를 여러분 합용병서가 합쳐서 이제 나란히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신문 보기가 쉽고를 통해서 주격조사 가가 쓰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신문 속에 있는 말을 하고 해서 여기 아래야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물론하고에도 여러분 여기 아래야 쓰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있는 물론하고 글자 아래야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는 물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배워 자기네 말을 먼저 배워서 능통한 후에야 외국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국문은 안 배우고 한문만 배운다는 거예요.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뭅이라. 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자,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는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요. 자, 첫째는 배우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 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를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터이라. 자, 다 계속 이제 국문으로 써야 모두가 알아보기 쉬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백사을이라고 해서 자, 말을 했을 때는 을이 앞에서 자음 받침에서는 을이 쓰이는데 지금 모음에서도 여기 보면 을이 쓰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의 사용이 혼란스러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이 글은 한자를 적지 않고 한글만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 방식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독립신문 안에서도 나타났는데 상하 기천이 다 볼 수 있어서 보기가 쉽고 이해하기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의의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대적 특성에 따른 국어 자료들을 보고 여기에서 고대, 중세, 근대 국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국어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돼요. 복습하고 그리고 또 모르는 내용은 우리 등교했을 때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